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구성주의입니다. 러시아 구성주의 하면 어떻게 굉장히 발달된 그런 근대 건축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역, 위치적, 우리 지구에서 본 위치적 특성,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공산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더 발전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구성주의는 러시아, 그러니까 10월 혁명이라고 하죠. 러시아가 공산당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러시아 10월 혁명을 전후해서 발생한 조형 예술 운동입니다. 이탈리아의 미래파의 기계 숭배와 입체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탈리아의 미래파와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자연의 재현 수법을 거부하고, 이건 이탈리아의 미래파하고 같죠. 그동안의 자연에서 얻은 그런 재현 수법, 그 다음에 과거의 전통에서 온 그런 수법을 거부하고 순수한 조형 수단으로 기하학적 추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단순화해서 그것을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배치, 조합을 통해서 추상적인 디자인, 추상적인 건축을 행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인주의적이고 비실용적인 예술에서 집단주의에 입각한 사회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왜요? 이게 군중을 움직이고 군중을 통제하고 또 사회를 이끌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단주의 단체의 조금 상징성이 되는, 또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셔서 좀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구성주의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말레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이자 교사, 이론가, 절대주의 운동의 창시자였으며 추상회화를 가진 극단적인 형태를 끌고 감으로써 순수 추상화가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예술이 향유로서가 아닌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서 인지해야 된다. 되게 어려운 말을 했네요. 그쵸? 이렇게 말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거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빨간색 혹은 파란색 딱 칠해놓고 이게 뭐야? 혹은 무제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했던 그림, 우리가 추상화가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말레비치가 말했던 이런 뭐 사유의 대상으로서 인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게 후에 많은 미술가들을 구상 미술에서 벗어나서 풍부한 작품 세계, 예술적 영감을 얻고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구성주의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색채의 함축성과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이 그림을 주시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측에 있는 그림을 주시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입체 조형물을 이 느낌대로 만들어 봐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건가 했는데, 그때 러시아 구성주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더라면, 그리고 이 그림이 러시아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말레비치의 그림이었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물론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하학적 도형 그리고 그 도형 안에 색채를 함축시켜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추상 화가를 그렸다. 이름으로써 독립된 단위로서의 색채와 그 색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을 강조한 작품들을 많이 발생했다. 그런 아까 보신 작품을 응용한 사례인데요. 꼭 그 작품을 보고 이 건축물을 만들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하학적인 형태 덩어리들을 가지고 설계된 안도 타다오의 코시노 주택입니다. 뭐 이렇게 다각형으로 형태를 가지고 간략화된 평면, 마치 러시아 구성주의 작품 평면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평면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한때 이렇게 유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칭적인 질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이라는 건축물인데요. 국제공산당 기관인 코민테른의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곳으로 설계가 된 건데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이 작품은 자본주의 상징이었던 그 당시 에펠탑을 압도하고자 에펠탑을 이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만들어져서 에펠탑보다 90m 이상 높은 거의 400m에 가까운 높이로서 모스크바 한가운데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개방 구조물은 이 안쪽에 보면 회의실, 정보센터, 방송국 같은 걸 갖추고 있고요. 육면체 원기둥, 반구, 원뿔 이런 기하학적 구조물들이 각기 다른 속도에 회전하도록 이렇게 맞물려서 회전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토피아에 대한 아방가르드적인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러시아가 그리고 인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진보하고 있음을 연속적인 나선형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모형만 남아있지만 만약 완성되었다면 정말 에펠탑보다 더 대담하고 새로운 구축주의 건축 그리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건물이 조형물이 됐었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처럼 비균형에 기인하는 하고 있지만 운동감이 굉장히 감지되고요. 그를 통해 그 속에서 리듬감이 나타내는 마치 러시아 전통 댄스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주는 그런 조형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하학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렇게 포스터인데요. 리시스키라는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리시스키, 이거는 공산당, 빨간 공산당과 백러시아가 싸울 때 있었던 그런 포스트입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몰라서 솔직히 정확한 단어가 뭔지는 모르는데요. 이게 동그란 건 백러시아, 빨간 건 공산당입니다. 어디가 이기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네, 마치 빨간색 공산당이 하얀색 공 혹은 풍선을 빵 터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주지 않나요? 네, 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이 리시스키가 공산당의 포스터 의뢰를 받아서 만든 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 때문에 리시스키는 백러시아 혁명부로부터 베를린으로 강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왜 너는 공산당 쪽 포스터를 그렸냐 이거죠. 베를린으로 추방당한 리시스키는 건축, 디스플레이, 광고 디자인, 편집 기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포토 몽타주와 타이포그래픽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아버지라 소리까지 듣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때 리시스키는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데스틸, 바우하우스, 다다이즘 구성원들과 교류하면서 지금 현대 디자인, 근대 디자인을 선도하는
평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역할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포토 몽타주 기법입니다. 기하학적인 작품 플러스 사진 기법.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몽타주 기법, 잡지책 이렇게 오려와라, 사진 오려와라, 혹은 신문 갖다 놓고서 글씨 오려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미술 시간에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몽타주 기법인데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또 시각적으로 확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도를 주게 합니다. 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오려서 상징적으로 딱 갖다 놨거든요.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 얘가 오린 게 뭔데 그게 뭘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학교 게시판 같은 곳에 붙는 포스터들을 보면 이 포토 몽타주 기법을 사용을 해서 대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포스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러시아어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이렇게 어색하고 무섭게 보이지 않잖아요. 사진이 무섭게 보인다기보다 저는 웃기게 보이는데 군대 오라고. 지금 이 포스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군대에 오세요. 군대에 와서 우리 함께 해요. 군대에 오시면 너 이렇게 멋있는 거 할 수 있고 여자도 군대에 오면 이런 기관총 다룰 수 있어. 여기에 원수를 갚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으로 나도 군대에 가서 내 가족들의 원수를 갚을 거야. 저 장갑차를 타면 내가 더 세지겠지. 또 이렇게 가면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더 현대적인 건물 위에 이 사람들을 세워서 가면 내가 조금 더 현대적으로 왜 군복도 받고 기계도 다루고 해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포스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 제3 인터내셔널 빌딩 조형 탑을 설계했던 블라디미르 타틀린입니다. 러시아의 화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구성주의 탄생에 큰 기틀을 마련했던 블라디미르 타틀린. 그는 전통적인 개념의 회화를 완벽히 부정하고 실제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실제 물체들로 기계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고 계신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키네틱 아트가 뭐냐? 움직이는 조형물,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 요소로 해서 표현한 예술가의 감성을 표현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살짝씩 어떻게 움직이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키네틱 아트 그러면 움직이는 작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키네틱 아트 작가들이 몇 명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커다란 물고기를 만들고 고래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모터 작업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의 사회적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움직이는 작품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정신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유는 이게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을 독려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게 살짝 마음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예술 분야를 만들어냈고 또 아까 보셨던 제3 인터내셔널 철탑 건물 뭐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설계한 진취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조형 예술 건축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성주의 조형 특징을 정리하자고 하면 첫 번째, 색채의 함축성. 그래서 기하학적인 패턴을 잘 조화시켜서 단순화하면서도 세련된 추상주의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두 번째, 비대칭적인 질서. 비대칭적인 질서는
균형이 흐트러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 안정된 특징을 지향하면서 발전됐다. 네덜란드의 데스틸과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네덜란드 데스틸은 리듬감이 조금 없다고 하면 러시아의 구성주의는 리듬감이 형성이 되고 공간 개념의 확장으로 많이 발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하학적 구조. 그래서 자연적인 형태보다는 훨씬 인공적인 형태의 특징을 느끼게 함으로써 조각, 시각적 구조물 이런 것에서 쉬운 말로 로봇 같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 올라가는 탑 같기도 한 그런 기하학적 구조를 많이 활용했다. 네 번째로 시각 디자인에서는 포토 몽타주 기법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장려하고 독려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다섯 번째로는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뭐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움직이는 조형물, 키네틱 아트를 통해서 회화 또 작가의 사고와 정신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하는 움직이는 조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주의가 건축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제3 인터내셔널 빌딩에서도 보셨듯이 구조성, 건축적 효과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조적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사례를 보도록 할 거고요. 또 건축적 환상, 선, 면, 색채, 그래서 건축에 볼륨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고요. 또 색채와 그 모양의 단수나 면 처리를 통해서 건축적 스케일,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세련된 미학적 의도를 공간화시키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어서 공간과 볼륨, 지금까지 보셨던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 그리고 키네틱 아트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공간에 볼륨감을 만들려고 했고 또 회화를 2D를 3D로 표현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조직과 산업화를 통해서 얻은 재료를 충분히 상징적으로 구체화시키고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러시아 구성주의의 사례인데요. 멜리코프의 루사코프 노동자 클럽입니다. 쉬운 말로 극장입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위에 울퉁불퉁 이렇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마치 근육이 텅텅텅 붙은 것 같은, 그래서 노동자를 표현한 노동자를 위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기하학적인 형태, 정형적이지 않은 비정형적인 형태를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강조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멜리코프의 집인데요. 또 인투르스타 주차장인데 멜리코프의 집 나선형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단에 있어도 그닥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은 유리창을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조형의 단순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형태를 조합해서 이렇게 집을 설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리스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 과연 외관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표현할 이유가 있었을까? 합리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데 이렇게 주차장 외관에 벌써 100년 전쯤에 이런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공간의 상징성을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 건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마치 젠가를 쌓아서 만든 것 같은, 그래서 도대체 엘리베이터가 이 두 쪽에는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여기 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지, 또 요 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지
정말 저 이 건물 꼭 가보고 싶은데요. 러시아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건물로 이렇게 기하학적인 형태, 단순화된 형태를 이렇게 쌓아서 공간화시키고 입체화시키려고 했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미래파, 러시아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작품들 그리고 진취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려고 했다라는 점, 앞으로 우리도 100년 뒤, 하다못해 50년 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이 더 빨리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선조들이 했던 방식을 우선은 답습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탈리아의 미래파와 러시아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